정동은 그냥 걷기만 해도 좋지만 오늘은 정동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정동을 안내해 주실 선생님도 모시고 또 교수님들의 강의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 정동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정동이 어떻게 근대화의 중심지가 됐는지 먼저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저는 역사학도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만은 역사학도 이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근대 정동의 역사와 외교입니다. 정동 지역이 어떻게 근대에 와서 정치의 주요 무대가 됐을까? 또 외교의 주요 무대가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근대 와서 정동에 고종이 거처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국정을 운영하는, 처음에는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죠. 그 다음엔 그 이웃에 있는 경운궁으로 이렇게 무대를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중에 1897년부터 1907년까지 황제로서 재위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갔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결국은 이 지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의 정치와 외교의 주요 무대로서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자, 그럼 고종은 어떻게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집무처를 옮겨야 되는가? 이것을 보려면은 그 이전 해에 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전해와 전년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일전쟁이 1894년에서 95년까지 진행됐죠.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은 거의 멸망 상태였습니다. 왜?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직전에 조선 왕궁을 점령했어요. 그 당시 경복궁. 1차로 점령을 해서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거꾸로뜨렸죠. 그러고 나서 청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일본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함축해서 담고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계속 조정되고 이렇게 밀당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결국 양국 간의 최종적인 조약입니다. 거기에 모든 이해가 농축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목표가 그대로 드러나요. 첫 번째, 청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일본은 요동반도를 할영하고 대만도 할영하고 또 배상금을 또 이영량 청국이 지불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첫 번째, 청국은 조선의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요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요동반도를 일본이 할영한다. 뭐 대만 할영하고 이영량 배상금 지불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우리 조선에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청국은 조선의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 쪽에서는 이제 청국으로부터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시켜준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조선을 위해서 의로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의전이라고 홍보를 하죠. 그런데 그 조문 내용에서 가만히 들으면 무슨 있어요? 그럼 일본은 뭐냐? 일본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인정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물론 개항 당시 뭐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뭐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뭐랄까 하나 의례상의 표현이고 실제로 이제 조선의 자주독립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는데 요때 와서 청일전쟁의 결과
청국은 조선의 대한민국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이 빠졌다는 얘기는 뭐야?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보면은 조선이라는 것은 일본의 처분에 맡긴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일본이 요동반도를 할양하는 내용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농민군을 초토화시키고 우리 관군은 일본군에 예속이 돼 있어요. 국왕이 포로로 잡혔으니까 군대가 장악되죠. 그런데 전국 농민군을 초토화시키고 일본군이 조선을 장악하고 궁궐을 장악하고 있어요. 서울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반도는 요동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데 요동반도에 일본군이 주둔하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는 뭐야? 일본군 포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조선의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제국주의국가 일본에 의해서. 그런데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 나라가 어느 영역을 독단적으로 차지하게 되면 주변에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서구 열강입니다. 또 동아시아에서는 청나라도 있고 이제 러시아도 있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를 위시한 프랑스, 독일, 또 영국, 미국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여러 서구 열강 중에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부터 모스크바에서부터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리고 요 만주 지역에 오면 만주 횡단철도가 나중에 세워지고 하얼빈에서 여순대로까지 남만철도가 건설돼요. 요건 남만철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이제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유럽 관광객들에게 많이 밀리고, 그렇죠? 기술도 밀리고 상업무역상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밀리고 해서 동아시아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철도를 놓고 주로 이제 중국의 주요 목표가 되겠죠. 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여차직하면 한반도로 내려와서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 이게 뭐 원산이라든지 오늘날 저쪽에 부산, 동해안 남쪽, 또 마산,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저쪽에 그 여순대련 쪽 이 지역이 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80년대 이미 조로미리악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었죠. 뭐 이 과정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은 요점은 뭐냐? 러시아가 부동항을 획득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펴고 있다. 그것도 동아시아 지역을 주요 무대로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장하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고 난다면은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당국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러시아에서 이야기가 나돌고 1891년 착공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자 비상이 걸리죠.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는 나라는 조선은 물론이고 만주는 물론이고 조선까지 일본이 손을 뻗을 수 없다. 그래서 장래의 주요 적이 누구야? 러시아로 정해지고 그리고 목전에는 조선에서 군림하는 청나라 세력을 배제하자.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목표는 청나라 세력을 목전에서 배제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아니에요. 그러고서 한반도를 거쳐서 만주 지역으로. 결국은 일제까지 보면 그 루트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은 오프닝 게임, 럴전쟁은 본 게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본 군부가 계속,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계속 발전한 나라예요. 전쟁을 통해서 임진왜란 얼마나 많은 도공들 그 조선의 문물을 가져갔어요. 엄청 또 불을 쌓고 성장을 합니다. 문물이 발전을 해요. 근대 와서는 육구왕국, 또 대만,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이제 만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 그러니까 일본은 군부가 지배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가다가 그게 너무 극에 지나쳐서 나중에 이제 태평양전쟁으로 가가지고 쫄딱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펜으로, 붓으로 이렇게 왕조를 지켜왔는데 근대 와서 칼을 든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러나
다시 지금은 이제 되살아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대립 관계가 되죠. 이제 그 이전에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제 이렇게 경쟁을 벌이다가 청나라가 거꾸러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러일의 경쟁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경쟁 시대에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부터 일주일도 안 돼서 발생한 삼국간섭입니다. 삼국간섭은 뭐야? 러시아가 주동해서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한 시모노세키 조약, 그 조약 내용을 거부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삼국이 또 하나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게 주장한 게 있어요. 뭐냐? 요동반도를 청국에 돌려주라. 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한다. 이 내용과 함께 조선의 영원한 독립문제, 이것도 위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자주독립, 일본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국왕이나 왕비나 대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구원의 손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라고 이제 뭐 왕이나 대신들 뭐 그냥 전전긍긍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러시아에 접근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은 일본 세력을 배제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궁중에서는 명성황후가 또 이제 고종의 뜻을 다 받들어서 뭐 러시아 공사관 부인이라든지 열국 공사관 부인들하고 이제 내밀하게 이렇게 교류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 상황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그 당시 이토 내각은 일본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피해 대가로 이제 한반도도 장악하게 되고 요동반도도 우리 차지가 됐는데, 아니 그 요동반도 내야 되고 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국간섭에 의해서 조선에서도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 이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이토 내각이 이거 다른 뭐 날라갈 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요동반도에서도 패퇴하게 됐는데 조선 내에서도 이거 역풍이 불어져가지고 그동안 일본 천황의 명을 받고 그 일본 내각에서 보낸 그 이노우에가 조선공사로서 식민지화 작업을 한 거예요. 저 갑오 개혁이니 뭐니 갑오 경장이니 하는데, 그거는 우리 쪽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일본 쪽에서 보면 식민지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다가 좌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그런데 그 조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누구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풍이. 조선의 힘으로는 일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고종이나 명성황후의 움직임의 뒤에는 누가 있어? 러시아가 있고 삼국간섭을 한 그 세 나라가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혼자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상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조력을 구하려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삼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선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일본이 이제 패퇴하게 되고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에 지지하여 우리는 자주 독립을 이루게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때 고종과 명성황후가 조선의 마지막 연회를 열게 됩니다. 지금까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청일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승리는 고종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근대 독립국가를 향한 고종의 의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